자, 이제 강제집행의 그 종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 종류로 이야기했듯이, 첫째, 민사집행의 종류에서 로마자 1번 강제집행이 있고요. 그 뒤에 그 14페이지에 단법권의 실행해가지고 임의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형식적 경매, 그 다음에 보전처분, 이렇게 1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집행의 그 네 종류, 즉 이 이거를 다 민사집행법이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먼저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민사집행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고, 그에 관한 규정, 조문 규정 숫자도 가장 많고 한데, 개념을 보면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는 절차라면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옛날 이 자력구제와 그 다음에 국가의 이제 구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자력구제의 사회에서 이제 국가구제의 사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력구제의 신속하고 자력구제를 하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것이 4페이지에 첫째, 약자의 권리는 이에 의하여 자력구제로서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약자는 구제할 수 없는 문제. 둘째로 그 실력에 의한 해결 자체가 새로운 분쟁을 유발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집단적 권익에 의해 주장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비법적인 구제, 즉 탈법으로 또는 집단적 데모나 농성 형태로 변형이 돼서 오히려 불안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구제로 해놓고, 원칙적인 집행은 국가에 의한 구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자력구제. 우리 그 민법에도 자력구제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것이 이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자력구제를 보면은 이 강제집행의 토대가 되는 것은 집행권원을 판결 절차가 만들어주면, 그 판결 절차에서 만들어진 집행권은 옛날 용어로 쓰면 채무명의, 그 채무명의를 가지고 실현을 해나가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즉 우리가 소송 절차에서 아까 판결문 받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판결문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채무명의 내지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러한 채무명의나 집행권원은 가장 전형적인 집행권원이 판결 절차에 의해서 형성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공정증서라고 하는 집행증서 있죠. 그 공정사무실에서 만들어내는 의무공정이라든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결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집행력을 주는 그런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 집행권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판결 절차가 선행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종종 등장합니다. 강제집행은 반드시 판결 절차를 요건으로 한다 또는 선행하여야 한다 해놓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나가죠.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집행청구권, 이것이 바로 집행채권이라고 한다면, 이는 반드시 채권 관계에서 생기는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즉 우리가 왜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채권적 청구권의 그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만을 강제집행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또는 인격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포함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그 다음에 본래의 강제집행과 형식적 강제집행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5페이지 양괄호 2번에 관한 설명입니다. 거기서 본래의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인데, 형집행이나 행정집행 이런 것들은 이 본래의 강제집행하고는 구별된 개념인데, 현행법상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이나 과태료 등 공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강제집행 방식에 의한 집행이 인정되기에 이는 바로 형식적 강제집행이다. 즉 민사집행 안에 본래의 강제집행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형식적 강제집행도 민사집행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연가로 3번을 보시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니까 이런 집행권원이라 하면 옛날 채무명의를 말하고 이 채무명의는 가장 다시 더 설명을 하자면 판결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의 실치권 즉 강제집행권은 국가의 권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즉 국가구제가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집행권능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서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한을 가지고 채권자가 자기가 집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집행권능을 발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청구권을 갖고 있지 스스로 자력 집행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그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세 번째 줄 강제집행 절차 이외의 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재판의 내용에 맞는 상태를 실현시키는 효력을 넓은 의미의 집행력이라 한다. 해서 집행력을 광의로 파악할 때 예를 들면 판결이 난 뒤에 그에 의해서 호적부의 기재 정정, 등기의 말소 변경 등등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집행력이고 집행이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가리우를 상대로 해서 소이 등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집행법원에 별다른 집행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등기소의 단독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는 집행법원의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만은 넓은 의미의 집행력의 일환으로서 등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국가 구제의 의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국가가 국가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 국가의 집행 권능이 국가에게 귀속되어 있는 관계로 그래서 국가 기관이 구제해 주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 즉 집행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주었는데 그걸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 그럴 때는 집행에 관한 왜 집행을 진행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그것을 국가에서 집행력을 발동하지 않고 지연을 시킴으로 인해서 집행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그거는 역시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제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 청구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이 집행 조치를 국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인데 이러한 집행 청구권은 우리가 소송 절차에서의 소권과 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소권에 관해서 우리 왜 민사소송법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소권에 관한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논쟁이 이쪽에 어느 정도 전이되어 와서 그대로 또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견해로서 집행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실체 발생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견해인 구체적 집행 청구권설, 그 다음에 집행 권한만 존재하면 된다는 추상적 집행 청구권설 이렇게 학설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추상적 집행 청구권설을 취하고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소송에서 그 민사소송법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게 될 텐데 민사소송법도 같이 상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세요.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죠.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누구라고 지정만 하면 이게 피고가 되는 거지. 반드시 돈을 줘야 할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채무자 내지는 실체적인 의미에서의 등기 의무자만이 그죠? 이 당사자 즉 피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잖아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만 당사자로 보는 것이 실질적 당사자 개념이라면은 일단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체 판단은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소송에서 이야기라면은 여기에 집행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이 구체적인 집행력 있는 집행 청구권이 있어서 실체적으로 이미 집행 채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민사 집행에서의 집행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명의라고 하는 형식적 종이에 판결문 내지는 집행권이 있다면 채무명의의 채권자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도 집행 당사자, 즉 집행 채권자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추상적, 형식적 개념의 당사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민사소송에서의 논의와 여기 민사집행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와서 거기서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고 여기서는 추상적 집행청구권설로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집행청구권에 관해서 권리보호청구권설 등등 뭐 이렇게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시윤 선생님께서는 사법행위청구권설 즉 재판청구권설로 보고 또 역시 여기서도 재판작용의 하나로서의 집행청구권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형식주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에 형식주의적인 그 집행제도의 운영의 이론적 기초 이 말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텐데 판결 절차는 집행 권한의 작성 절차 내지는 집행 권한의 형성 절차라고 하면 되고 강제 집행 절차는 집행 권한의 실현 절차 그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두 개를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기관 통합주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관 분리주의 그 다음에 법도 소송법과 집행법 법 분리 즉 기관 분리와 법의 분리를 규정을 하고 있다. 종래에 법이 통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기관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사소송법에 강제집행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소송 즉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는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똑같은 수소법원이라도 행하는 직무가 판결 직무를 행할 때는 그것이 소송 절차의 직무, 즉 판결 절차에 담당하는 그런 그 직무를 행했다면은 똑같은 수소법원이 이제는 집행을 하는 그런 직무를 또 수행할 수가 있죠. 그때는 집행법원으로서 즉 수소법원입니다만은 강제 집행권을 발동하는 그런 지위에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이원화가 입법론상 합당한가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력 집중 내지는 업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판사 내지는 법관의 그 업무를 제대로 된 판결, 즉 판결을 하는 법원, 수소법원에서는 그 채무 명의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정력 집중을 하고 집행법원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정력 집중을 하면 기관이 분리돼서 각각의 이 전문적인 그 발달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채권자, 즉 집행 채권자나 또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가 더 많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관이 분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일정한 예외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즉 입법론상 소액 사건에까지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영세 서민에게 큰 신앙을 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똑같이 우리가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이행공고 결정이 이의가 있게 되면 판결 절차로 또 옮겨가야 돼서 결론은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집행은 또 다시 소액사건의 집행에 특별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의 집행 절차를 똑같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한 채권 만족 내지는 신속한 집행에 저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 역세 서민들이 소액사건 소송 제기하는 것은 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원고가 승소하는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10중 8구는 이기는 소송인데 집행도 신속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소송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일본법에는 간이재판소의 판결을 집행이 그 판결을 담당한 그 법원에서의 그 법원 서기관이 직접 집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입법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사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소액사건의 경우는 가사사건의 경우처럼 판결 확정 후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나서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확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 얘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가로 안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가사에서 이 가사소송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위자료든지 이런 청구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잖아요. 그렇게 나면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민사집행으로 해서 뭐 그 압류, 환가, 배당 이 절차를 가도록 하는 것보다 그 전 단계에서 그 채무자를 신문을 해가지고 일단은 가사소송에서 판결 승소했어요 원고가. 그러면은 피고를 불러다가 며칠까지
판결을 한 법원에서 며칠까지 지급을 하라라고 하는 그 독촉 내지는 이행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하게 됐을 때 이 명령에 불응을 하면 1차, 2차, 3차 이런 형태로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불응을 하게 되면은 그 제재 조치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30일 이내에 감치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가사 사건에서의 이 위자료 손해배상 등등은 수소법원이 집행을 일정 부분을 경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것을 우리 소액 사건에서도 입법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 사건의 경우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진도를 좀 더 나가면은 그 명문 규정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서는 확정 판결 등으로 권리를 실행하여 얻은 금전은 제1심 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의 직분을 맡아서 구성원에게 분배해주는 원스톱을 채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집단소송 제도에 관해서 소송법상으로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논의가 아주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시금석 형태로 증권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을 일종의 크로스 액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제도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승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으로 소액 다수의 피해자, 그죠? 100만 원 소액 또는 30만 원 피해 쭉 다 모아보니까 한 5억쯤 되더라 라고 한다면 그 5억을 판결받은 그 원고가 다 받아가지고 원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소법원에서 그 채권을 확보한 후에 그거를 다 나눠주는, 그죠? 분배 역할을 법원에서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우리 제도에 그런 특수한 제도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여러 번 출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까지 이르는 그 반가로 1, 2, 3, 4, 5번에 등장하는 내용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판결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가 반드시 서로 불가분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채무 명의가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정증서, 즉 공정사무실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했듯이 모든 강제집행이 판결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판결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가로 1번을 보시면 판결 모두가 집행의 기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이 집행력을 주는 거가 아니죠. 그죠?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 자체로 기판력은 줍니다만은 집행력은 주지 않는다. 즉 형성에서, 이행에서, 확인에서, 즉 이 소송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집행력을 주는 것은 이행에서다. 그럼 이행에서 중에도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강제집행의 이 가사에 관한 소송에서 신분에 관한 소송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도 그 내용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을 또 보시면 강제집행은 반드시 판결 절차가 앞서 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실제로 판결 절차를 거침이 없는 그 채무명의가 있다. 이게 바로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독촉 절차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 지급명령 절차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력을 발생을 주는 거지 지급명령은 그것이 판결과는 다릅니다. 자, 지급명령하고 소액사건 절차하고를 사람들이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소액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접수를 할 때 뭐를 접수하냐면은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죠? 그런데 독촉 절차 이것이 이 두 가지는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소송법에 있고 요거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우리가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저 뒷부분에 특수민사소송 절차라고 해가지고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과서를 그렇게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뭡니까? 거의 이런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사고가 원고가 10중 8구는 이길 수 있는 거고 거의 이 변론을 여러 번
즉 입증을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가지고 해야 할 그럴 만큼 복잡 난해한 케이스가 아니라 간단 명료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서 거의 원고 측이 10중 8구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다. 또는 소액이라서 이 소액의 그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빨리 실현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일반 기층 민중의 어떠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판받을 청구권 헌법상에 그것을 보호해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마련해 준 거고요. 이 독촉 절차는 금액의 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즉 원고 측의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가든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절차 이후 단계가 차이가 있다는, 여기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위에는 소장이 접수되고 밑에는 지급명령 신청서가 있게 된다. 자, 여기에 소장을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이행 공고 결정을 해줍니다. 이행 공고 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장이니까 원 피고 되겠죠. 여기서는 신청인, 비신청인 또는 채권자, 채무자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럼 원 피고니까 이거는 소액사건 절차법에 의한 규정을 받는 그런 그런 소송 절차라서 그야말로 특수한 소송 절차, 즉 소송 절차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당사자 대립구조, 대석구조라고 얘기하죠. 당사자 대립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를 하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그런 대립관계고, 그것이 일단 원고 측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장을 보니까 소액이라서 먼저 판사가 법원에서 이행 공고 결정을 해줍니다. 그죠? 이행 공고 결정을 해주는데 반대편, 즉 피고가 딱 바라보니까 이거는 이 이행 공고 결정이 잘못됐다. 즉 내가 돈을 갚았거나 또는 그런 돈을 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구나 해서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피고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거는 애당초부터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 절차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의를 하게 되면 변론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소송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 소장이 2005 그렇죠. 가소 이렇게 되죠. 5025 1심 소액이라는 그런 의미의 2005 소액 이제 이렇게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대부분 판결을 보면은 2002 다 몇 번 이렇게 나듯이 1심 소액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5 가소 525 사건이라는 이 사건 번호가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면 이 이의 신청이 일종의 답변서 역할을 하든지, 그죠? 답변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답변서 역할이 부족하면 이의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 없이 그냥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답변한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새로이 나중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 측에서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소탕과 그 다음에 답변서와 그 다음에 준비서면과 나중에 증거조사까지 가는 그러한 증거조사 그 다음에 판결 나가겠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소액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 절차는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행공고 결정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이 결정문을, 명령서를 피신청인 내지는 채무자 내지는 피고 쪽으로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 피고 측, 즉 채무자 측에서 이의를 하잖아요. 이의 신청을 하면 독촉 절차는 2005 이게 카기인가요? 부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5호다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분류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소송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즉 여기서 다시 사건 번호가 2005 가단
2000번 이런 형태로 사건 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부서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새로이 저러한 답변서, 준비서면들이 다 해서 나중에 결국 판결로 가는 거죠. 자, 이 신청이 있으면은 소송으로 가고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돼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판결까지 가면 이거나 이 절차로 가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것이 채무명의가 되겠죠. 그죠? 원고 승소 쪽으로 가면 채무명의, 즉 집행권한이 돼가지고 강제집행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될 텐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판결 절차 없이도 채무명의, 즉 집행권한이 된다는 거는 지급명령이 갔는데 이해할 거리가 없어요. 채무자 측에서는. 원고 말이 맞죠. 그러면 이걸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걸로 바로 집행권한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지급명령이 집행권한이 되니까 판결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집행, 집행력을 부여하게 되는 거가 되잖아요. 소액사건은 저런 절차로, 즉 이행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 해서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적 성격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고, 독촉 절차는 중간에 이의를 하게 되면 가고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확정이 돼가지고 채무명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급명령 절차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 절차 없는 채무명의 내지는 집행권한이 된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도 집행증서. 집행증서는 여러분 공증사무실에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여기 이제 너무 설명이 너무 긴가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뭐랄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휴식 시간에 말씀하십시오. 이 집행법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15일간 강의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데까지 설명을 가능하면 또 많이 드려야 이 과목의 전체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고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공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구나 다 여기 그 봉천사거리 가도 공정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공정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공정증서가 있고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설증서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우리 어떤 계약을 하면서 각각 우리 매매라는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또는 용역계약을 하면서 우리 흔히 이제 도급계약이나 용역계약, 설계계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우리 둘이 약속을 꼭 지키자라고 하면서 용역계약서를 하나 만듭니다. 서로 이제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공정사무실에 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우리 둘이는 공증까지 해놨으니까 이 서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안 지키면 바로 그냥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정증서로서의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공정증서가 되려면은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약속음, 어음공정. 어음을 공증하는 거는 일종의 공정증서로서의 집행력을 줍니다. 그죠? 어음을 물론 나중에 어음의 청구권 행사하자면 어음 요건을 다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음 공정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통상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요. 그 공정사무실에서 받는다고요. 그래서 가까울 사이에 어음을 즉 금 1억 감은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즉 약속어음에 거기에 하나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을 들고 두 사람이 가서 공정사무실에 가서 이 어음을 공정을 해두고 거기다가 집행문을 받으면 이거는 판결 없이 바로 만약에 여기가 발행인이고 여기가 수취인이라면 그죠? 을은 이 어음 약속어음 공정했는 이걸 가지고 갑의 일반 재산, 갑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손잡고 또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정사무실의 용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거기에서 씁니다.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준다. 을은 빌려받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는 강제집행에 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적혀져 있는 가장 협의의 공동증서. 그거는 그저 집행문을 나중에 받아서 역시 이거는 그러한 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즉 판결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공정증서를 우리가 집행증서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 두 종류인데, 사서증서는 뭐냐?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는 용역계약 이런 거 있죠. 뭐 서로 위반하면 금 1억 주기로 한다. 그런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일반적인 서로 약정을 한 종이를 가지고 공정사무실에 가서 인증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사서증서에 불과한 거고, 이 사서증서는 증거효의 의미만 있지 집행력을 주지 않습니다. 증거효만 준다. 즉 만약에 갑이 을에게 어떠한 용역을, 또는 갑이 을에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 문헌을 집어넣은 걸 가지고 사서증서로 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한 사서증서를 일반 시민들이 다 공정사무실에서도 사서증서 하니까 공증 받아놨다라고 해서 마음 푸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서로가 임의 이행이 안 될 때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와서 바로 이거 경매를 해주세요 한다고요. 경매 신청해달라고.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이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채무명의, 즉 집행권한이 못 된다 이거는. 증거효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확실히 받고 싶다면, 그러니까 판결 절차를 판결 절차는 6개월 내지 1년 걸리니까 그걸 생략하고 이 강제집행에 이 집행에 임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음공증하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를 공정사무실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공증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을 바로 지금 얘기하는 교과서에 말하는 집행증서를 말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요. 저기 사서증서 이런 거는 집행력을 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죠. 공정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하니 약관 공증하니 무슨 공증 뭐 많잖아요. 그것이 집행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가 아니라 전부 다 일종의 신용력 내지는 공신력을 주는 증거효의 의미가 있는 거고, 소명의 한 방법에 불과해서 등기하는데, 즉 이 법인 어떤 주식회사에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A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면 그 A가 대표이사 됐다라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함으로써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의해서 이 정도 됐구나라고 하는 그 소명의 의미만 있지, 그것이 인증했다 해가지고 그 총회가 적법유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총회 무효 판결이나 소송을 통해서 그 실체관계는 가름이 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증이라고 하면 반드시 저 두 개를 한꺼번에 떠올리고, 과연 이 공증이 과연 어떤 공증인지, 사서 인증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은 공정증서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런 공증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실무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의뢰인들이나 그런 이제 상담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개념이 안 잡혀져 있는 거죠. 저게. 그래서 전화상으로 묻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럼 바로 경멸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답변한다고요.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디 누구인지 물어봤더니만은 소송을 통해서 새로 진행해야 된다더라.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답변을 해준 사람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네 이래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역으로 다시 물어서 실무를 하실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자꾸 용어 쓰는 거하고 압류해달라고 자꾸 그러죠. 그게 한참 듣다 보면 그게 가압류밖에 안 되는 건데 자꾸 압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용역이나 또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를
이런 경우가 있죠. 차임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명도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집을 비우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구청이나 또는 시청이나 거기에 일정 공간을 입점업체로 식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차임을 몇 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또는 1년이 딱 지나면 반드시 자리를 비우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해놓고 그 자체로 그냥 공정을 받아두면, 즉 사서증서로 그렇게 만들어두면 그거는 집행력이 없다니까요. 명도 집행을 못하고 그 명도 집행을 하자면 뭘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는 집행력을 주자면, 판결 절차 없이 주자면 재소전 화해. 그죠? 재소전 화해를 해두면 그거는 효과는 뭐라고요? 재소전 화해 또는 소송상의 화해가 효과는 뭐를 줍니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주기 때문에 집행력이 발생한다. 자, 그 얘기가 여기에 교재에 있는 화해, 재소전 화해조서 이런 거가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권은 내지는 채무명의가 된다. 그 다음에 조정조서 이런 것들이 다 집행력이 인정되는 거다. 재소전 화해는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민법 607조 608조 되는 사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대물변제 예약에 관한 그런 규정이죠. 그것이 그 약한 의미의 담보, 그죠? 양도 담보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가는 거가 뭡니까? 재소전 화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부동산 실명제 위반을 하죠. 명의신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 명의신탁을 해놓고 그 진정한 권리자가, 즉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재산을 회복해오는 그것도 뭡니까? 재소전 화해. 그러니까 이 재소전 화해의 비판력이나 또는 재소전 화해의 집행력을 지금 대법원 판례는 뭡니까? 이시훈 선생님은 한정설, 그죠? 제한설입니다면은 무제한 기판력설, 민사소송법에 나오죠. 무제한 기판력설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탈법을 법원이 조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사고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법에서 이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면 상환급부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다. 그까지 이제 딱 나오면 상환급부의 일부 승소 판결이 이 소송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항변 사유인지 아니면은 또 우리 그게 별도의 소송물인지, 그죠? 항변 사유인지 이 논쟁이 있잖아요. 소송법적인 그 민사소송법의 논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중에 민사집행에 가가지고, 그죠? 자, 상환급부 판결이 나왔는 그 반대급부를 원고 측에서 이행하는 거가 집행문 부여 요건인지 집행 개시 요건인지 다툼이 있죠. 뭡니까? 일반적인 상환급부 판결은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하죠. 그게 민법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민법 교과서에 나오고 민사소송법에 나오고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종착점에 가서 그 의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는 집행 개시의 요건 또는 집행문 부여 요건, 그 집행문을 부여해주자면, 자, 이러한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문은 누가 부여합니까? 공정사무실에서. 이러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다 해서 여기서 집행문 부여는 누가 합니까? 집행법원의 사무관. 그죠? 자,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집행문 부여를 하는 그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채무명의, 즉 집행권은, 우리 지금 신법의 용어가 집행권원인데 집행권원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신청한, 집행문 부여 신청한 인물이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는 그 인물인지, 그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소송물을 양도했거나 또는 변론 종결 후에 당사자의 변경이 있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그 요건들을 갖췄는지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상환급부 판결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결제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원고가 뭡니까? 원고가 금 1억이면은 금 1억을 피고에게 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물건을 인도를 또는 명도를 해줘야 되는 동시행 상환 급부 일부 승소의 판결 주문이 나갔죠. 그 판결 주문이 나갔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뭐를 구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원고가 돈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이 건물이라고 보면 이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1억을 주고 소유자는 이 물건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원고인 이 건물 소유자는 1억을 줘야 되는데 동시행 관계인데 그때 이 1억을 줬는지 안 줬는지 줬다라고 하는 이 자료 그러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돈 줬으면 의뢰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수증을 집행문 부여할 때 이 사무관에게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다음 단계인 집행 개시 그죠? 집행 개시라면 뭡니까? 여기서 집행 개시란 명도 집행 즉 집행관이 이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꺼내는 그 작업할 때 여기에 반대급부를 줬다라고 하는 돈 줬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그때 집행관에게 여기 집행문 부여하는 사무관에게 영수증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집행관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집행 개시 요건인지 어떤 겁니까 지금? 판례와 통설은 금전과 명도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강제 집행에서 이 논의가요. 집행문 부여 요건인지 집행 개시 요건인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는 이 이야기가 곽윤직 선생님 민법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시윤 선생님 민사소송법 책에도 나오고 민사집행법 책에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강의 듣고 공부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추상적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맨날 말만 집행문 부여 요건인지 집행 개시 요건인지 말만 그 말이 그 말 갖고 이런 것들이 단장 집행 즉 칼이라는 걸 집행을 칼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이미는 그 장소 현장이 어딨냐 그죠? 시적인 절차에서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 그 영수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집행법을 한번 전체를 공부를 하고 나면 민법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들어올 겁니다. 그 사고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하시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강의가 있게 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민법 선생님 대학의 교수님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물어봐도 그분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법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또 더 확실하게 자기가 집행을 한번 당하고 나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은 체득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하나하나 절차들을 다. 그게 상상 내지는 하나를 알면 두 개 알게 되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하나 그 자체를 다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 민법, 민사소송법 같이 곁들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 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동시 진행형. 그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장점이 그거랍니다. 동시 진행형. 최고 권력자로서의 이 집행권을 발동하면서 동시에 뭘 한다? 연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 그러니까 저는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사법에 있어 가지고는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한꺼번에 다 연결해서 사고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나중에 소장실무, 2차 소장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법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청구 취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그 과목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판결 절차에 필요 없는 채무명의 내지는 집행권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도 있다. 그게 바로 가집행 있는 판결을 또 가집행도 아주 재밌는 과목이라기보다 재밌는 주제인데요.
자, 원고와 피고 간의 가집행에 관해서 한번 또 법무사 시험과 관련하자면 가집행은 이 민사소송법에 20점짜리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원고고 피고예요. 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뭐 이렇게 하죠.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5년 4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오픈에 그 6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에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불러드린 주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무슨 이자 지급하라. 소, 비, 피.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주문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게 나가면 금 1억이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 자, 1심에서 종국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고 승소. 원고 승소의 종국 판결이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어른 내가 이 줄 거 없거나 또는 1억이 아니고 4천만 원밖에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뭐를 하겠습니까? 항소. 항소의 청구 취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1, 2 해서 항소 소송 계속 중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른 항소 또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상고 소송이 한 2년 갑니다. 가면 이제 자기가 이 돈을 빨리 받아가지고 1억을 받아서 자기로 빨리 갚아야 돼요. 갚아야 이 사람은 부도가 안 나요. 자, 소송이 오래 끄는 거가요. 이게 만약에 의뢰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해놨어요. 가압류를 해놨다. 그럼 언젠가는 돈을 받겠죠. 이걸 이제 경매에 집어넣으면. 그런데 그 목적 물건의 가액이 집행 단계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저요 하고 다 들어오면 1억이 이 등장인물만큼 쪼개진다면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원고는 물론 소촉법에 의해서 연 20%라는 이율이 고율의 그러한 페널티를 피고에게 매기기는 합니다만은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뭡니까? 돈은 자기 주머니 있을 때 돈이고 자기 주머니를 벗어나면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이 아무리 돈을 달라고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간을 끌면 이 사람은 채권 1억이 있다는 걸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근데 자기 손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른 채권자들이 계속 뭐를 할 겁니까? 압박을 넣고 이 돈 때문에 막혀가지고 부도가 난다. 그런 문제에 더 크게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이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1년, 2년, 3년 뒤에 돈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끌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5천만 원으로 깎아주면 내가 주지. 이런다고요. 여러분, 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혹시 여기도 있죠? 돌려막기 하는 분 있을 겁니다, 아마. 돌려막기 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자 회생 절차, 그것도 저도 안 되면 파산 절차 가죠. 개인 파산으로 가는데, 그때, 선량한, 처음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과자 아닌 사람들은 톡톡 전화가 막 오면, 발발 떨면서 잘 갚으려고 애를 쓰죠. 막노동이라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몸에, 양심의 털이 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깎아달라고 그럽니다. 도로. 그래서 채무자의 자기의 양심이나 자기의 경제력을 넘어선 단계로 채무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겁을 내는지 아십니까? 채권자가 겁을 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마가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받아놨으면 어느 정도 승패는 갈라졌으니까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가집행이에요. 그러면 가집행이라는 것이 이 만족 집행이 아니라 보전 집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압류하고 비슷하게 우선의 돈을 땡길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집행은요. 이걸로 바로 플러스 집행문을 받습니다.
항소심 소송 계속 중에 원고인 갑이 의의 재산을 집행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팔립니다. 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을은 계속 상고까지 갑니다. 가서 원심이 깨졌다. 1심이 깨졌다면 이 원심이 깨지는 것, 즉 원심이 제1심 또는 원심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오죠. 해제 조건으로 취소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우선 집행력을 줍니다. 해서 만족 집행입니다. 이거는 만족 집행이다. 이 만족, 이 말이 법률 용어입니다. 부부간의 뭐 만족 이 얘기가 아니고요. 법률 용어라고요. 만족 집행이다.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그러한 보전 집행이 아니고 가집행은 만족 집행이라고요. 돈을 챙긴다니까, 현금을 이쪽에서. 그래서 먼저 가져가고, 그죠? 가져가되 나중에 이게 취소되면 가지급물 반환 청구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절차가 가집행입니다. 이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같은 그런 소송에서는 가집행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미확정 종국 판결에 대해서 제 말을 다 이렇게 가슴속에 다 받아들이라니까요. 미확정 종국 판결에 대해서 금전 청구 또는 명도 청구 등의 경우에서 가집행 선고를 하고, 이거는 만족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취소가 되면 원상 회복하는. 그러니까 미확정 종국 판결입니다. 중간 판결 안 되고 종국 판결이라고. 그 다음에 미확정이라고요. 항소심 계속 중에 집행을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항소심의 본안 소송과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병행돼서 진행되겠다. 교과서에 나오죠. 병행하는 절차다. 그 다음에 또 집행하는 도중에 그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 새로이 생겨난다. 자, 판결을 받았어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받아가지고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갑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소송은 쭉 이렇게 보면 소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론 종결일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 확정일 내지는 선고일 이렇게 그 뒤에 따라오죠. 소재기, 그 다음에 소재기 일자와 소송 계속 일자 차이가 있죠. 자, 민사소송법에서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재기 일자,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의 효과를 주는 일자, 시효 중단 효과는 어느 날짜부터 몇 날부터 인정을 해주죠. 소송 계속은 피고에게 소장 송달일로부터 소송 계속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방을 하고 나서 공방이 끝났다. 변론 종결을 하죠. 그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죠? 그럼 변론 종결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종일 이후에 사정 변경, 즉 대표적인 사정 변경이 변제를 했다거나 채권이 소멸하는 그런 소멸 사유가 발생한 거죠. 이럴 때 이 피고 측에서, 즉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지금 진행을 막 해요.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종일 이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진행이 되면 이거를 저지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뭐냐고요? 무슨 소송이 있을 겁니까? 그게 뭡니까? 청구 이의에서 집행 절차가 진행 도중에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소송이 또 하나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집행 중에 새로이 또 진행되는 소송 절차다. 그것이 바로 청구 이의에소 또는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엉뚱하게 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 그러면은 병이 뭐라고?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집행 절차 도중에 새로이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 경우,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집행문 부여 요건이 충족하지도 못했는데 이 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판결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각각 규율 받는 법이 다르나 실질적으로 집행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데 양자 모두 절차상 요건이 공통적이다. 그런데 절차상 요건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권리보호 이익 등이 공통적인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해서 차이점을 또 1, 2, 3, 4, 5, 6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판결 절차는 소재기를 요건하는 데 대해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신청, 즉 소재기와 신청의 차이점. 그 다음에 소송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하할 수 있다. 자, 소취하는 원고 측에서 자유로이 하죠. 그러나 제1심 판결이 또는 피고의 응소 후에는 소취하가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지 못하죠. 항소심에서 소취하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취하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소금지, 그때 제소금지는 이거죠. 그죠? 다시 소를 제기 못하는 제소금지 효과가 있죠. 그러한 제한을 받지만 여기서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그러한 기판력이 저촉된다든지 그런 제한 사유 없이 집행신청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 다음에 판결 절차는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두고 있음에 반해서 집행 절차는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판결 절차는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필요적 변론과 이당사자 대립구조이지만은 집행 절차는 간이 신속 처리를 위해서 결정으로 한다. 즉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 우리 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강제집행은 결정으로 간다. 그 다음에 판결 절차는 청구권의 당부를 판단하지만 그러면서 원피고 상방 대등주의에 의해서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행 절차에서는 집행 권한이 있는 집행 채권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줍니다. 그 밑에 중요한 것이 소송 절차에서는 중단 수계 절차가 있으나 집행 절차에서는 중단 수계는 없고 절차의 정지 제도는 있습니다. 정지. 나중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소송 절차하고 또 구별을 해보자면은 소송 절차에서의 즉시한 거는 집행정지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집행법상의 즉시한 거는 집행정지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서로 비교를 해 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강의는 통상 10시 반까지 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10시 반까지 하겠습니다.